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기사 정창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처음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 향후 현안에 따라서 생중계 여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다음 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들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2부 당당 토론에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 들여다보겠습니다. 3부에선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이 무더위 대체 언제까지 지속될지 폭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격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7월 30일 수요일 정격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관세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부뿐 아니라 기업까지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현지 시각 29일입니다. 몇 시간 전인데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어제 미국으로 날아가서 네.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러트닉 장관, 상무장관이죠. 미상무장관과 이제 관세 협상에 관련한 통상협의 2시간 정도 일단 가졌습니다. 이 지금 미국 언론에 따르면은 미 측이 우리 정부의 최종안을 빨리 내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때문에 지금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까지도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방미길에 올랐고요. 이 기업들은 이 반도체와 조선카드로 이제 측면 지원에 나선 건데 네. 이 정부가 조선산업 재건에 목마른 미국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상황에서 이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가 한미 관세 협상에 이런 추가적인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세 협상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지휘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계속 비공개 기조를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이 관세 협상에 대한 공개 발언은 없었습니다. 대신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현지 상황을 전달받고 협상을 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관세 대응 회의를 공개적으로 주재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회의를 계속 주재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협상 파트너도 이 상무장관 같은 분들이고, 이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 있지만 현재는 이 시시각각 변하는 실무단위 협상이 관건이라는 점을 좀 부각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협상 카드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협상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국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오늘 비상경제 대응 TF 회의를 주재하는데 네. 이 자리에서도 이 관세 대응에 대한 공개 발언보다는 이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가 처음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대통령 산업재해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했습니다. 네. 이 포스코 ENC 공사 현장에서만 올 들어 벌써 네 번째 이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이같이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생중계가 사실 예정이 없었는데 이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야 할 사안이라면서 이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 지시했다고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실제 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 장면은 1시간 넘게 가감없이 공개됐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도 지적됐죠? 예, 이 대통령은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데다가 실제 이익은 이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지 않나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양형위원회에 강력한 양형 기준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이 보고 도중에 사고 근절에 직을 걸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진짜 시간 지나도 이 산재 사고가 안 줄어들면 그때 직을 걸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이 지금 매주 진행 중인 현장 불시 점검에도 동참하겠다고 내비쳤는데요.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소셜미디어에 특히 고용노동부에 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임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도 알아보죠. 정부 여당이 윤석열 정부가 낮춘 법인세와 대주주의 기준을 원상 복귀하기로 했죠. 예, 민주당과 정부 이 세제 개편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 22%로 내려갔다가 문재인 정부 때 25%로 올라갔고 네.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4%로 내려갔습니다. 당정은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이 대주주의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기로 했고요.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해야만 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양도세를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한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당 소득 분리과세.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예,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의 14%, 2천만 원 초과 시 최고 45%의 이 누진 세율이 적용됐는데 이 분리과세 제도가 시행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이 세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좀 제기되는데 그러자 정부는 최고 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아닌 25%보다 높은 35%로 하는 방안을 좀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 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예, 지금 재구속된 다음에 내란 특검 형사재판 법정에 잇따라 불출석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았는데 특검은 곧바로 재출석을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소환에 좀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요. 이 지병인 당뇨가 악화한 데다가 평소 앓던 눈병이 심해져서 작은 글씨 편지는 읽지 못할 정도로 시력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말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아직 구치소로부터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 들은 바 없고 이 내란 특검에서 소환했을 때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다면서 이 조사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 검사가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서 이 교도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윤 전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워서 특검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제 오늘이죠 출석 여부를 다시 한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세 차례 인치 지휘를 모두 버티기로 일관해온 만큼 네. 이 경우에도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 좀 미지수입니다. 특검팀은 최근에 압수수색 도중 확보한 고가의 목걸이 이 모조품이라고 판단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25일이죠.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또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있는데 진품이 아니라고 감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팀은 이들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진품을 숨기고 모조품을 구비하는 일종의 증거인멸에 나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6천만 원 상당 이 목걸이 등을 착용했는데요. 네. 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은 500만 원이 넘는 보석류는 신고해야 하지만 해당 귀금속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재산 신고에 빠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는 지난 25일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 목걸이뿐 아니라 이우환 화백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그림, 이 다른 물품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특검팀은 이 진품이라면 감정가가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그림이 대가성 뇌물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김 여사 측은 모처에서 나왔다는 현금 따발이나 화가의 그림 같은 것은 김건희 여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의 재산이라면서 추후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정책시사 이어갑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중으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서울이 3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은 무려 38도로 4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전주 37도 등 전국적으로 32도에서 38도로 특히 서쪽이 더 덥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후에는 경기와 강원도에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쪽부터 구름량이 늘기 시작하는데요. 강원도에는 최대 30mm 가까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서울 현재 28.7도인데요. 거의 초열대야 수준입니다.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쪽 해상의 물결이 오늘도 높겠습니다. 제주도 또 남해 동부 해상의 물결 최대 4m, 먼 바다 쪽은 최대 5m까지 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입니다. 아이들 방학에 맞춰 이번 주 휴가를 계획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이용 차량들은 전국적으로 565만 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평소 수요일보다 정체가 심하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순천 1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는 먼저 반포부터 서초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판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5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조금 더 이동해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역시 5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이 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그 후로는 남사 일대로 더디 내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책 인터뷰 먼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시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례적인 일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국무회의가 생중계됐습니다. 국무위원들의 토론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하나의 주제를 놓고 장관들끼리 이제 의견 개진하고 그걸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볼 수 있었다. 이거는 대단히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좀 감동적인 장면이죠. 네.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이 현안 질의하거나 내지는 뭐 주요 의제를 가지고 뭐 국정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청문회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넓혀져서 대통령께서 직접 장관들하고 토론하는 거니까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되게 이제 곤란한 일을 이제 당할 수 있게 돼서 그런 면에서 국민들은 효능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다양한 형태의 이제 행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국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방일보가 안구백 장관의 취임사를 편집을 해서 내란 관련한 핵심 메시지를 좀 뺐다. 기강을 좀 잡아야 될 것 같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네. 지적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의도적으로 빼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아직까지 곳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이제 문민 장관이 처음 이제 갔기 때문에 저항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강을 잡아서 제대로 보도할 수 있도록 또는 그거는 뭐 단순히 국방일보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군에게도 가는 메시지 아니냐. 내란 계엄에 동조한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가담하고 동조한 세력. 그래서 되게 개혁을 많이 해야 될 분야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강한 어조로 얘기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네. 군에 주는 메시지다. 네, 그렇습니다. 네. 광복절엔 이 대통령 취임식 격인 국민임명식이 열립니다. 국민임명식 좀 낯선데 어떤 취지라고 이해하세요? 사실은 6월 3일 날 대통령 당선되시고 4일 날 국회 로텐도홀에서 선서식을 하셨고 그리고 한 이제 8.15라는 우리 나라의 이제 강복절을 맞이해서 경축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 대통령으로서의 그 임명장을 이제 받는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10,000명이 참여해서 축하식을 갖는 거니까 어쨌든 사실상 취임식이다라고 보고 가서 보려고요. 저도 참여하라고요. 네. 네. 과기정통위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먼저 법안 추진의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방송 3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건 2016년도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 그렇고 훨씬 그 이전부터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방송의 공공성,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종사자들이 많은 활동들이 있었고요.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네. 요구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고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방송사도 있지만 그것이 곳곳에서 자초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특히 KBS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로 그 재원 구조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있었고요. 네. MBC 같은 경우는 익히 알려져 있지만 바이든 날리면 이 보도로 국세청 세무조사 그리고 박문진 이사장 이사 교체해서 사장을 바꾸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논의만 무성하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2번에 저희가 국회에서 네. 통과를 시켰는데 거부권 행사 때문에 네. 실현이 안 됐었죠. 그리고 나서 2025년 1월 달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송 3법을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요. 당시 여당은 사실은 단 한 건도 방송 3법에 대한 그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방이 이소위에서 논의를 이제 3차례 했고 그 과정에서 최영도 간사나 일부 네. 의원 빼고는 논의에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방송 3법을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들이 이제 11명, KBS는 11명, MBC의 경우는 9명, EBS 9명인데 이사를 2-3명만 교체를 하면 그 이사장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사장을 바꿔서 정권의 입맛 따라 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사 숫자를 좀 늘리는 거고 정치권에서 추천하던 그 몫을 100% 추천하던 거를 40% 정도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60%는 국민들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했다는 그런 대표적으로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공영방송 이사수 KBS는 지금 11명인데 15명으로 늘리고요. MBC나 EBS는 9명에서 13명. 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교섭단체 추천 몫은 40%로 제한이 된다고요? 6명 KBS 경우는 국회 의석 배분 순으로 해서 전체는 6명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167명, 더불어민주당 167명,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07명이니까 6명을 가지고 의석 비율로 배분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추천 주체가 다양화되는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야당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단체에 방송을 넘기는 것이다. 위헌적 입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 뭐 사실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단체고 조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진숙이라는 네. 그런 공직자 하나 때문에 국민들이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최종적으로 추천을 하는 게 이제 그 단위였는데 이전에는 9명을 시청자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요.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상 법정기구로 돼 있습니다.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송사마다 10명에서 15명 사이에 시청자위원회를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법조계 경영자 쪽 뭐 각 직능단체 대표들이. 직능단체에서 네.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추천을 2분을 네. 받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대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 KBS 같은 경우는 임직원을 다 포함한 분들 중에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3명을 이제 추천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법조계 대한변협하고 민변에서 2분 추천하고요. 그리고 권위 있는 미디어 학회 3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2분을 추천하는 건데 그냥 회장이나 단체장들이 임의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다양성 그리고 좀 포괄적으로 네. 저희가 아마 방통위에서 그 정할 겁니다. 방통위 정상화가 되면 정해서 이사들을 추천하는 방식을 이제 제도화시키고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민주적 절차로 뽑는 분들이 9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쓰는 억지 주장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앞서 방통위도 저희가 국회에서 추천하는 게 3명이고 대통령이 추천하는 2사람인데 네. 그 역시도 국회에서 추천할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지역성 그다음에 여성 구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회에서도 추천을 하거든요. 대통령 추천목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지금 이사의 9명에 대한 이제 시청자위원회, 종사자 대표, 법조계, 미디어 학회 이런 분들은 그 분야에서 일정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경영진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 봅니다. 미디어 3대 학회나 뭐 법조계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네, 선출해서 그 추천을 추천을 하는. 받는 식으로 세부 항목에 대해서 어쨌든 방통위에서 규칙을 정해서 이제 국회에서 법을 만든 것을 잘 반영해서 정돈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예전에도 문재인 정부 때 이사를 구성할 때는 사실은 제가 이제 방통위 활동할 때거든요. 그때 정치권 추천을 안 받았었습니다. 그냥 공모해서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서류 면접을 보고요. 그다음에 직접 대면 면접을 봤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김효재 의원하고 안영한 의원 2분이 계셨고요. 저희는 한상혁 위원장하고 저하고 김창용 상임위원 이렇게 3대2 구조였을 때 그때 이제 국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다 받아서 평판도 듣고 네. 그다음에 지역 안배 그다음에 남녀에 대한 30% 그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었고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용산의 입김이 많이 작동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 종사자 이 부분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방송사 내부의 언론 노조가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우려도 좀 합니다. 근데 노조에 대한 알러지가 되게 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도 노조가 네. 크게 보면은 한 2개 있고요. 또 네. 한 2-3개 정도 맞습니다. 노조가 네, 있는데 결국은 노조라는 것은 헌법에상 보장되어 있는 자유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 활동하는 것을 마치 좀 이렇게 적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되게 불편하고요. 종사자 대표니까 기자들도 네. 있고 뭐 PD 그다음에 기술직에 계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잘 협의해서 또 지역 KBS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가반수를 확보하는 거니까 그 각각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 대표성을 부여받은 분들을 배출해내면 저는 KBS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작동이 될 것 같고 특정 세력이 어떻게 다 독식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뭐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 안에서 KBS에서도 자원이 많이 인재가 양성이 되는 그런 제도 개선이라고 보고 MBC 같은 경우도 노조가 3노조도 있고 그다음에 소위 이제 그 본부 노조라고 해서 네. 민노총 소속도 있고 한데 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직종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반 득표를 얻는 분으로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종사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그다음에 경영을 할 때 지금 현재 그 방송사의 어려운 문제를 개선해 내겠다라는 그런 공약도 이제 발표할 것 같고 그러면은 그런 분들 중에 좀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 배출되는 거라고 보고 이전에 좀 이사 구성을 보면 활동하시다 나가신 분들이 많이 네. 들어오셔서 그러셨죠. 활동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현실감 있고 그다음에 책임감 있는 분들이 경영진에 들어오셔서 지금 특히 공영방송이 힘들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도 회복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공약화하고 선출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것 같고요. 네. 네. 이 부분이 또 관심입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에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네. 국민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일단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성별, 연령, 지역 다 이제 고려해서 여론조사 국민 하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대상자를 추출을 하는 거죠. 네.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KBS가 텔레비전 수신료를 이제 그 정상화할 때 배심원 국민 참여 네. 집단 지성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3박 4일인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참여할 때 추출했던 방식이 아마 그렇게 무작위로 국민들을 했는데 처음에는 텔레비전 수신료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깊지 않았는데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보고하고 텔레비전 수신료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정상화됐을 때 그때 3,500원으로 3,800원 얘기 나왔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논의를 할 때 같이 그렇게 수기를 하는 과정에서 텔레비전 수신료가 정상화돼야 된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거는 이제 공모를 할 거잖아요. 뭐 20명도 할 수 있고 30명도 할 수 있고 1차 이사회에서 수를 좀 줄여서 한 뭐 7명에서 100인 이상이 아니고 100명을 하는데 네. 이사회에서 1차 추리는 과정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보니까 사장 후보로 공모하는 분들이 한 20명가량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20명을 다 면접을 볼 할 수는 수는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면은 대략 한 7, 8명으로 추리는 것은 이사회에서 하고 그 6, 7명을 후보를 가지고 3인 이하로 추리는 거를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KBS 사장을 대통령이 추천을 사실상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해왔죠. 마지막엔 임명인데 네. 후보군을 할 때 대략 어떤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언지를 좀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KBS 사장이 20명이 있었는데 사장 추천 제도를 통해서 됐던 분이 아마 그러니까 한 2명 정도가 그런 방식으로 선출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네. 하거든요. 김의철 사장하고 양승동 사장의 경우가 그렇게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제 말씀은 뭐냐면은 국민 후보 추천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 최종적으로 누가 될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를 겪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MBC 사장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1인 2표를 했는데 당시에는 그 시중에 어떤 분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번에 방송 3법에서 저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직접 방송사 사장을 후보군을 선정한다. 그것이 국민 참여 형태다. 지금과 같은 예. 방식이라면 특정 정파가 개입할 여지가 좀 없습니다. 없다. 100명 이상의 그 시민들이 참여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 논란이 되는 부분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네. 그리고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도 이 부분도 야당에 좀 반발이 있는데 이 방송 사업자의 편성 자율성을 침해한다. 또 다수 노조가 보도 방향성과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우려인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편성위원회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방송법상 그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으로 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간섭이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경영자와 그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참여해서 논의를 그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한다라는 점은 저희가 가장 이제 예를 드는 게 8.15 때 기미가요를 틀었던 네. 이제 KBS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이 높았잖아요.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거고요.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임명 동의제가 추진이 됐었죠. 그리고 공영방송에서는 특히나 보도국장이나 편성 책임자나 보도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책 편향성이나 내지는 보도국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는 됐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거나 도입하지 않거나 경영권의 침해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으면서 그 부분이 박제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방송의 자유와 그다음에 법에 근거해서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의무화시켰다. 공영방송과 보도 전문 채널에 한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상화 법입니다. 지금 특히 보도 전문 채널 중에 한 군데는 아시다시피 그 방통위가 2명이서 사형화시켰고 그 사형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특정 종교에게 방송사를 넘기려다가 또 방송에 비읍도 모르는 기업이 어느 날 갑자기 보도 전문 채널을 인수해서 경영인들이 보도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사장이 낙하산으로 와서 갑자기 김건희 방송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사과까지 한 일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무화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방송 3법은 이번 임시국회에 네, 처리하는 8월 거죠? 4일 날 이제 상정이 되면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텐데 24시간 안에 종료가 돼서 순차적으로 3개 중에 선별적으로 방송법하고 그다음에 방문진법하고 방송 교육공사법 이렇게 3개를 나누어서 8월 안에 다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네.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통위가 사실상 KBS 이사를 임명 제청하고 네. 박문진 EBS 이사를 임명하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방통위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정리를 논란이 해주셔야 될 것 되는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법을 지금 제출했고요. 논의를 곧 시작해서 9월 안에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부분은 방통위 관련해서도 예,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의원님도 발의하신 게 예, 있더라고요. 저는 시청각 미디어 통신위원회 법을 제정법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전통주를 연구하고 있는 이대형이라고 합니다. 막걸리나 약주와 같은 술이 기본 재료가 쌀, 누룩, 물 3가지입니다. 하지만 전처리 방식이나 발효 온도, 시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맛과 향이 납니다. 참이향이 느껴지기도 하고 포도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과일이나 허브와 같은 부재료가 더해질 경우 그 조합은 훨씬 더 다채로워집니다. 전통주는 마실 때마다 전혀 다른 술을 경험하는 매력적인 술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 술 문화는 가양주 문화라고 해서 김치나 된장처럼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손님 접대나 제사 등에 사용하는 그런 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가정 내 술 제조가 금지되었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가양주 문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계기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입니다. 명맥을 유지하던 가양주들을 찾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졌고 전통주들이 다시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인 유행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홍보와 소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통주를 단순히 술이라는 범주에 가두기보다는 우리 고유의 문화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주의 다양성과 맛을 사람들이 알아준다면 전통주 역시 머지않아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술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절기상 중복답게 오늘도 낮 기온 35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제 태백에까지 특보가 추가 발효돼서 한라산과 추자도만 폭염특보를 피한 지역이 됐습니다.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동시에 받겠습니다. 오늘 맑겠고요. 낮 기온 서울 36도, 강릉 33, 대전 38도, 전주 37도 등 서쪽이 더 덥겠습니다. 그리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동반한 가운데 오늘 경기도와 강원도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5에서 20mm가량 보겠는데요. 강원도 쪽은 최대 30mm 가까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맑은 가운데 서쪽부터 구름량이 늘면서 오후에 이렇게 소나기 예보 있고요. 내일도 전국이 맑겠습니다. 중부와 제주는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제주 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 또 이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 4, 5m의 높은 파도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당분간 제주 해안과 남해안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28도, 낮 기온 36도로 무더위 열대야 지속되겠습니다.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부터 갈까요? 네, 저는 국토교통위원이다 보니 그러셨죠. 김윤덕 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직접 참여를 했고요. 네. 예, 문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는 이제 끝나고 나서 주요 뉴스로 접했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거는 전체적으로 인사 기준이 없다 보니 이 역대 정권에서 이런 사람은 안 돼요 하는 주요 항목에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두 분의 공통점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내용하고 네. 이제 아빠 찬스 부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최희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거짓말이 드러나서 오전과 오후에 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부동산 취득을 해서 9년 만에 6배를 뻥튀기 해가지고 팔았는데 이게 땅 투기한 거고 부동산 이런 식으로 취득하는 거 좋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선친으로부터 이제 증여받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등기부등본 떠보니까 1964년생이 주인인 거예요. 그 전 주인이.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1964년이냐 그랬더니 부친의 친구의 자제다. 그런데 거저받았다.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그 자리에서 드러날 거짓말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 투기도 잘못됐지만 그런 식으로 거짓말로 즉석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네이버 그 사장 네. 출신이면서 딸이 미국 네이버에 자녀가? 예, 고위직으로 취직을 해서 미국 영주권 얻는 과정에 자기 전혀 몰랐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장면이 바로바로 나온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해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권칠승 의원님. 예, 이제 뭐 청문회 전국도 좀 끝물이라 여론은 좀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여당 이제 뭐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이제 청문을 대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관점의 차이나 뭐 이런 거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야당 의원님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의혹도 제기하시고 잘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직무 수행할 때 잘 소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청문회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뭐 또 그 다음 정권부터 실시를 하든 뭐 그런 거는 자유롭게 정화돼 이제 직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적 윤리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분들은 좀 엄격하게 구별해서 좀 심도 있게 보는 그런 방식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면 좀 결격 여부를 좀 강제화할 수 있는 제한선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여야가 모두 야당도 그렇고 청문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안들이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함께 좀 네. 됐으면 어제 좋겠습니다. 마침 제가 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이제 어제 소위에 넘어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주요 내용 중에 뭐냐면은 현재 국정감사에서는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사청문회법에는 그냥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잘 증언하겠다라고만 되어 있지 강제를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 처벌하는 규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저 국정감사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방금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직무 부분하고 윤리 부분 구분하는 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윤리 부분에 통과가 안 되면 사전에 비공개해서 통과가 안 되면 아예 직무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사청문회가 들어갈 자격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지금 인사청문회에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한다는 게 회의를 분리한다는 걸 넘어서서 1단계 허들을 넘어야지 이제 2단계에 갈 수 있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 단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윤리 규범을 가질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천차만별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여야가 제도 개선을 할 때 여야가 입장 바꿔서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의 소환 통보에도 불응을 했습니다. 이 내란 특검의 소환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원래 이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인데 그 본인 문제에 대해서만은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저는 그 이 소환 거부, 연속적인 소환 거부를 통해서 탄압받는 모습, 좀 외로운 모습,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 사건 자체를 정치화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김희정 의원님, 이 윤 전 대통령하고 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죠. 서정욱 변호사. 그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로는 지금 건강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검 수사가 잔인한 정치 보복으로 이미 정해놓은 결론으로 간다. 이런 불만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특검 조사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행법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그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판사의 구인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돌려서 얘기를 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불출석한다라는 거를 증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뭐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건강이 안 좋다면 정당한 그 건강에 관한 자료를 내라. 네, 그렇게 하면 납득을 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검사 시절에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에 국민들 여론이 지금 뭐 10만 원 뭐 그 소송 판결이 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관련해서.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의 여론이 정말 어느 정도로 지금 끓고 있는지 정말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라도 좀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초 입장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 물론 이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이걸 공천관리위원들한테 전달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향방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연락을 받은 것 자체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본인 통화 기록 관리라든지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알린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영향이 있었는지 부분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당시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고 이준석 이제 대표가 대통령과 뭐 사이가 좋다거나 대통령 말이라면 들을 만한 관계에 있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런 거는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파장. 네, 이제 뭐 핵심 관련자들이 이제 자백을 시작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한 16가지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요. 그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죠, 이게. 그래서 공천 그 개입 관련 수사는 핵심적인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천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요. 네.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안에 당 대표로 계셔서 그러지만 공천 룰에 따르지 않고 변호사 해준 사람들 4명씩이나 그냥 거저 공천 주고 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 거저 공천 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다 그 공천 심사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경선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양새가 서로 똑같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누구 입김이 가느냐, 아니죠. 누구로부터 이제 압박을 아니죠. 받았느냐 이런 건데. 경선이라는 과정을 겪었나 안 겪었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 이야기는 거기에서 좀 정리하겠네요. 네. 그 앞서 김희정 의원께서 잠시 말씀을 주셨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과 사무실도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대표로 선출된 지 다음 날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고 했는데 시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좀 지나친 억측이죠. 보통 이제 당대표로 선출이 되면 그다음에는 뭐 개혁신당이 어떻게 가야 된다, 어떤 것들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시기인데. 네, 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특검 법안이 통과되는 날짜부터 이제 음모론이 시작되겠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보는 건 좀 지나치다고 보고요. 특히 또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이제 발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압수수색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시기를 맞추어서 음모론적으로 보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그 보고요. 그다음에 또 뭐 현행범도 아닌데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현행범하고는 압수수색하고 관계가 없죠. 네, 현행범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현행범인데 현행범도 아닌데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 이거는 그냥 저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그냥 물타기 이야기 같아서 조금 유감스럽고 또 그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검찰에 가서 이미 진술을 했었다. 11월 달에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그런 이야기 했죠. 수사 주체가 바뀌다 보니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5km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수사 주체가 바뀌어서 뭐 압수수색 등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현직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 국민의힘은 특검의 압수수색에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현직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기존의 수사에 협조를 안 하거나 해서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의 방식 이외에는 도저히 뭘 증명하거나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앞서 이준석 대표의 경우도 검찰 수사도 부르면 나가서 협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수사의 주체가 바뀌어도 또 특검이 부르면 나가서 또 협조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일단 터는 거예요. 압수수색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피의자 신분이 돼도 압수수색의 방식은 굉장히 농도가 높고 국민들에게 야, 저 사람 뭐 되게 잘못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수사인데 그렇죠. 예. 참고인이면은 피의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수사에 도움을 주는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고인 신분인 정치인이나 종교인들도 다 압수수색의 방식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 참고인은 실제로 그냥 오라고 하는 수사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을 택한다는 거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국회의원 사무실이 범죄 장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면 저는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준석 의원의 경우도 과거에 국회의원 아닐 때 이제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의원 사무실을 털어요. 그리고 또 김성교 의원 같은 경우도 양평 군수일 때 뭐 사실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참 지나고 나서 지금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해요. 임종득 의원도 마찬가지로 군인일 때 일을 가지고 또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역시 국회의원 사무실을 털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 사람들의 지지자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저 의원 사무실의 느낌이 굉장히 부정한 느낌이고 거기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지 않나라는 이런 이미지 더 씌우기가 가능하다라는 면에서 좋은 수사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이렇게 털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의 어떤 이 강제 수사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회라고 하는 기관 자체에 대한 뭐 존중이라든가 또 지나친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문제 제기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게 그 자체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의원회관 사무실을 수색하는 게 부당하다.
그 사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압수 대상 압수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옮겨져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새로운 사무실로 옮겼을 때 그쪽으로 압수 대상물을 옮겨 놓으면 수사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논리에 맞지 않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다만 국회라고 하는 장소가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명백한 증거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래서 그 법원도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낼 때는 상당히 좀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개원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구성이 됐습니다. 관심 있는 사건들이 좀 있죠.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민주당 강선우 의원, 대선 토론회에서 폭력적 발언을 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징계안도 계류돼 있는데 징계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국회 윤리위원회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구성도 굉장히 더디게 될 뿐만 아니라 구성을 해놓고서도 회의가 잘 열리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회의가 열려도 그 회의에 안건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를 놓고도 여야 줄다리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해서 야, 지금 이 안건이 순서대로 다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안건도 여야가 막 서로 입씨름 해가지고 뭐 서로 균형을 맞춘다라든지 뺄 거 빼고 안건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한다라든지 아까 인사 기준이 있듯이 윤리위원회 기준상 요런 안건은 여야 협의 없이 자동 상정된다라든지 이런 것까지 세트로 돼야지만이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윤리위원회법도 관심이 있어서 네. 예, 그 개정안 준비를 또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사례를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가 아예 상설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임위원회 되어 있듯이 상하원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윤리감찰관하고 외부 전문가가 구성된 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을 보면서도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본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도록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사례에서 이렇게 괜찮은 사례들을 모아서 우리나라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누구는 야 뭐 잘못 걸려가지고 벌 받고 야 누구는 잘 피해갔다 이런 논란에서도 피해갈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기준이 명확해야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자주 옷깃을 여미고 더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실효성의 한계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윤리위원회 구성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 대 6명입니다. 이러면 사실상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변화 방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구조적으로 놔두고는 실효성 있는 어떤 윤리 특위 활동이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구조적 문제 이외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에 내용적 문제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아까 질문하실 때 이제 예로 든 경우는 어떤 좀 폭력적 발언 또 뭐 갑질 뭐 이런 건데 사실 이번에 올라가 있는 계류된 안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막말, 품위 손상 등을 완전히 넘어서는 예를 들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다 때려 부숴야 된다. 이런 헌정 질서의 기본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의원 신분으로서 한 경우, 그 다음에 또 서부지법 그 네. 난동 사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전원 석방을 시켜야 된다, 불구속해야 된다. 그래서 이 폭동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고 이런 내용들은 국회의원의 뭐 품위 정도가 아니죠. 그 기본적인 그 뭐 직업 윤리를 완전히 위배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어떤 품위 손상에 이르는 어떤 좀 과한 발언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구별해서 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뭐 저 방공이 국시다 뭐 이런 거 정도로 뭐 논란이 있었다면 있는 정도인데 뭐 지금 최근 들어서 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발언으로 윤리특위에 제소되고 이런 경우는 아마 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나누어서 살펴보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권 의원님이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현지 구원이 저 국무위원의 낭만 첫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국무위원 자격은 안 되면서 그러면 국회의원은 아무 징계 없이 버젓이 해도 된다. 이런 거는 그러면은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례를 서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로 공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적인 그런 보완점을 말씀드렸다. 그런데 아무리 구조적 문제를 바꾸더라도 결국에는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짚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지금 거대 양당이 전당대회가 한창입니다. 그 얘기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 이 홍준표 전 시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그 2002년 대선 당시 신천지의 국민의힘 경선 개입설 논란이 상당합니다. 두 분의 의견 좀 차례로 듣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이번 대선 때 본인 한 표도 이 당에 주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고 지사, 광역시장, 광역지사, 국회의원 누릴 거 다 누려놓고서 이제 와서 본인이 그 경선에서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당을 공격하는 거 썩 좋은 모양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시 문제를 제기했던 이 시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투표가 있었는데 오히려 대의원 투표에서 졌었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당원으로는 주장한 대로 그렇게 가입이 됐다 하는데 대의원은 신분이 철저하게 나와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주장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네. 대의원 투표에서 저기 훨씬 더 안 나왔었거든요. 문제 제기하신 그 홍 지사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도 이런 카더라라는 썰이 있어서 이제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때도 이준석 대표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뭉터기 입당이 들어온 게 없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인이 지고 나니 과거에 누릴 거 다 누려놓고서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거 어느 누가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권칠승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야당 일이라 제가 멘트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주 곤란한 일종의 증언이죠. 이만희 교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하니까 신빙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김인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실효적 효과가 얼마였느냐 이런 거를 따질 계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수만 명이 동시에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정당 정치의 기본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정당 정치가 그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적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은 가려야 된다고 보고요. 또 특히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압수수색을 막아주는 대가로 만약에 이렇게 그거에 대한 보온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정말 그 협잡도 이런 협잡이 없죠. 그래서 정당 정치에 종언을 구할 만큼 이거는 위협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 이건 사실관계 규명이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상의 진실은 국민의힘이 뭐 내용을 잘 뒤져보면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 조사를 하든 또 뭐 다른 방식을 동원하든 해서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자체 조사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이제 그분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당 대표 있던 시절에 그 시절에 이미 자체 조사를 했다라는 거를 이준석 대표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말로만 한 거라 이제 그렇게 해서는 좀 부족하죠. 그럼 홍준표 지사는 말로만 했는데요. 원래 해명은 훨씬 더 정교하고 길 수밖에 없죠. 네. 이 여론조사 한번 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투표가 80%고 국민 여론조사 20%죠. 당심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하나 보면 뉴시스가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27일, 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은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김문수 전 장관이 34.9%로 1위, 그 뒤로 장동혁 의원 19.8%, 조경태 의원 11.0%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23.5%,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김문수 전 장관 16.8%, 안철수 의원 10.7% 순이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의정 의원. 아직까지 전당대회 국면으로 전환이 안 됐습니다. 당내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후보 등록일도 아직 남아 있고 다들 최고위원 등록은 뭐 수를 채우기가 힘들 정도로 아직 등록자도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출마의 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각인이 된 사항이 아니고 정식 등록이 되고 나면 여러 언론이나 또 지역 순방을 하면서 이런 토론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제 후보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뭐 달아올라서 이미 지지자가 결정이 돼 있고 뭐 이런 분위기는 아직 아닙니다. 인사청문회 국면이다 보니 네. 아직은 후보자들의 공약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좀 유동적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네. 이 여론조사가 지금 국민의힘이 처하고 있는 아주 난감한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후보들, 그러니까 당심 1위 김문수 후보, 민심 1위 조경태 후보가 가장 이 정치적 견해가 지금 원격에 있는 두 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분들이 샘플을 다르게 하면 이 등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일 텐데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지금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지지 기반 자체가 이미 다르고, 그래서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당대회 이후에 상당한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회 그 정청래, 박찬대 후보 모두 내란 세력과 협치는 없다. 협치에 대해서 뭐 파트너가 될 만한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도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독재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요? 지금 보면 사실 그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입법 독재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 여당이 된 다음에도 국회를 통해서 함께 가겠다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친명 일색으로 대통령에게 어떻게 잘 보일지, 그리고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어떻게 표를 얻을 것인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야당은 선명성으로 가야 되지만 여당은 포용성 있게 가는 게 각자의 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당이 됐다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나오는 얘기가 민생이나 뭐 경제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 없이 가고 있다 보니 민주당 당내에서도 소위 친 문재인 대통령파 그리고 중도층에 계신 분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나아가서 특별재판부까지 얘기를 해서 국회에 대해서만 반감을 드러낸 게 아니라 판사 즉 영장을 발부하는 데 대해서도 어떤 판사에 가느냐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안 하고 하니까 특검을 넘어서서 특별재판부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사법부 독재에 대한 것까지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권 의원님. 오늘 권칠승 의원님이 독일 특사로 출국하십니다. 네. 곧 공항으로 가셔야 돼서 당당 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의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성격 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정격시사 3부 시작합니다. 연일 36도를 웃도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폭염이 기승인데요. 이례적인 기상이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와 기상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덥다는 말보다도 뜨겁다라는 말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뜨거울지 걱정이 되는데 얼마나 더울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너무 더운데요. 오늘도 어제도 서울이 36도를 넘었는데 네. 오늘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로 예보가 됐고요. 네. 충북 청주는 37도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오늘 예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폭염뿐만 아니라 이제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 아침에도 서울이 28도를 넘었거든요. 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지금 28.3도를 넘으면서 열대야가 보통 25도를 넘었을 때를 의미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25도를 넘은 상황이 서울은 지금 11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이랑 청주, 강릉은 열흘째 그리고 서귀포는 1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계를 한번 그 기상청에서 냈더니 지금 올 여름 들어서 폭염 일수가 그제까지 28일까지 지금 14.2일로 역대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일 최고 기온이랑 평균 기온 그리고 밤 최저 기온은 지금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대 1위라는 말이 좀 다가오는데 극한 폭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더운 건가요? 네, 먼저 이제 더운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계속해서 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잖아요. 그럼 햇볕이 강하다 보니까 계속 햇볕이 내리쬐고 그게 더 이상 뭐 비나 구름으로 막아주는 거 없어서 열기가 계속 축적이 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이제 하층이랑 상층 이런 게 이제 고기압성으로 굉장히 이제 뚜렷하게 있어서 네. 하층에는 뭐 북태평양 고기압, 뭐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제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이렇게 폭염이 오는 건데요. 극한 폭염이란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폭염 경보 기준이 그러니까 폭염 특보에서 주의보와 경보가 있는데 네. 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날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고 경보 같은 경우에는 35도예요. 네. 근데 제가 이걸 알아봤더니 35도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 물어봤더니 상위 1%의 더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통계를 냈을 때 35도는 상위 1%, 33도는 상위 5%라고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6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1%보다 더 높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극한 폭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태백은 그동안 폭염특보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제까지만 해도 태백에는 거의 유일하게, 그러니까 제주 산지와 태백, 뭐 일부 섬 지역을 네. 제외하고는 폭염특보가 전국에 내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10시 기준으로 태백에도 이제 폭염특보가 내려졌어요. 사실 태백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보가 관측소 기준으로 이제 내려지게 되는데 네. 태백 관측소가 해발 고도가 714m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고지대다 보니까 기온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낮아서 이렇게 폭염특보가 좀 늦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게 이제 발령이 되는데 아무래도 계속 지금 일주일 넘게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 태백도 이제 결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태백은 낮에 34.5도까지 오른 걸로 지금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번 달 7월에만 두 차례 좀 강한 더위가 왔어요. 네. 이유가 있나요?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7월 상순에 한번 엄청 일찍 더위가 찾아왔고 지금 더위가 지금 하순에 찾아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제가 전문가들께 여쭤봤을 때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아까 대기 하층,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기 하층을 이제 뜨겁게 만드는 고기압이 이례적으로 좀 양상이 좀 특이했다고 합니다. 네.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은 7월에는 이제 북태평양 쪽에서 이제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서쪽으로 좀 확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7월 그리고 8월에 원래 보통 북쪽으로 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서쪽으로도 북쪽으로도 굉장히 빨리 확장을 했다고 이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도 그러니까 장마라는 현상이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렇게 같이 이제 동시에는 아니고 여름철에 나타나는 기상 현상인데 일본 장마 같은 경우에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을 할수록 이제 점차 오키나와부터 규슈 이렇게 도쿄 이렇게 끝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규슈 쪽의 장마 종료가 6월에 끝났는데 그게 역대 처음으로 6월에 끝난 장마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이례적으로 빨리 북상을 했고 그 영향으로 지금 이렇게 강한 더위가 나타난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염, 이 1994년 폭염하고 비교가 자주 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1994년이 제가 이제 기록을 봤을 때 이제 7월 더위가 정말 강했거든요. 그래서 7월 더위 기록들을 좀 보면은 대부분이 다 1994년 때 일어난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7월에 일 최고 기온도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38.4도를 기록한 게 1994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서울이 38도를 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게 여태까지 38도를 넘은 게 94년과 2018년 이렇게 딱 두 해였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일기도를 찾아보니까 이제 태풍이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왔는데 비구름은 뿌리지 않고 이제 동풍을 이제 강하게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 넣으면서 그 팬 현상이라고 이제 동쪽의 서쪽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이제 고온 건조해지는 그런 바람을 강하게 불어 넣으면서 서울이 38.4도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폭염이 얼마나 강했냐면 그때는 뉴스를 찾아보니까 저희 KBS 뉴스 그때 당시 보도한 걸 찾아보니까 폭염에 가뭄에 완전 그 더위에 아주 이제 좀 심각한 그런 강한 더위가 찾아왔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폭염이 어떻게 물러갔나 봤더니 이제 7월 말에 태풍 브랜든이라고 한번 북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더위가 한 차례 좀 식었었습니다. 1994년에는. 역대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 기온은 몇 도나 됩니까? 이게 역대 최고 기온이 찾아보면은 이제 41도입니다. 41도. 네, 그래서 2018년 8월 1일에 강원도 홍천에서 공식 관측소에서 41도를 기록을 한 게 지금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최고 기온이고요. 사실 그 이후로도 막 40도 뭐 폭염 왔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 자동 기상 관측 장비라고 공식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약간 그런 방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관측소들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8년에 그 홍천에서 41도를 기록했을 때는 인근의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서는 42도, 3도 이렇게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공식 관측이 아니면은 사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홍천 관측만을 이제 최고 기온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기록은 41도라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더위 나타날 때 저희가 체감온도 말을 많이 씁니다. 체감온도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네, 기상청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 폭염을 느끼는 게 되게 이제 건강 관리에도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이제 그거기 때문에 기상청이 2023년부터 폭염특보를 체감온도 기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일 최고 기온이 뭐 33도, 35도 이상일 때를 했었는데 이제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폭염주의보를 내리고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람들이 느끼는 더위를 더 잘 표현하고자 그렇게 바꿨는데 이게 체감온도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보면은 습도가 5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습도가 그것보다 10%가 증가하면 저희가 느끼는 온도는 1도 정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35도일 때 만약에 습도가 65%다. 그럼 저희가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건 36도. 네,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습도가 높으면은 아무래도 더 짜증도 많이 나고 불쾌 지수가 좀 더 같이 올라가죠. 네. 현재 태풍도 2개나 있다는데 이 폭염 때문에 우리나라로 북상을 못 한다고 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쪽에는 이제 8호 태풍 꼬마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도쿄 남쪽에는 이제 9호 태풍 크로사라고 이렇게 일본과 우리나라 남쪽에서 이렇게 태풍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태평양 고기압에 막혀서 우리나라로 직접적으로 이제 북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풍이 크로사와 이제 꼬마이 모두 우리나라 폭염을 좀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오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태풍은 이제 저기압이기 때문에 이제 중심부 쪽에서 이제 기류가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상승한 기류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어디론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내려오면서 북태평양 고기압, 지금 하층에서 우리나라 폭염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니까 기압이 높잖아요. 근데 걔를 계속 더 기압을 더 높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꼬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토요일에 태풍의 전 단계인 열대저압으로 약화가 됐다가 지금 일요일 날 다시 재발달을 했거든요. 태풍으로. 그래서 지금 원래는 그렇게까지 이제 상승하는 기류가 강하지 않거나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좀 더 빨리, 그러니까 상하이 쪽으로 좀 빨리 올라와서 뭔가 북태평양 고기압이나 이런 기압계를 흔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태풍으로 발달하면서 더 뭔가 좀 더 강해지고 그래서 고기압도 좀 강화시키면서 예상보다는 폭염이 지금 이번 주 내내 35도, 6도로 웃도는 폭염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지기도 하나요? 네, 그게 흔치는 않은데 여태까지 한 3번 정도는 있었다고 해요. 최근에 한 3번 정도 있었고 그게 그래서 이제 보통 태풍이 한번 열대저압으로 약화됐다가 다시 태풍이 되는 경우에는 이름을 새로 붙이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꼬마이도 사실은 재발달했기 때문에 계속 꼬마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흔한 상황은 아니군요. 네. 폭염이 좀 장기화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더울 것으로 보세요? 네, 아까 이런 말씀 많이 듣죠?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상층에는 이제 티베트 고기압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여서 이제 상하층이 이제 고기압으로 꽉 차서 이제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이제 더위가 계속 누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다행히 어느 정도 지금 그 맨 위에 있는 고기압부터는 점점 이제 좀 세력이 좀 무너져 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걸로 보이는 게 그제랑 어제랑 사실은 소나기가 그 서울에도 내리고 광주에도 내리고 되게 강한 소나기가 곳곳에 내렸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고기압 세력이 정말 상하층으로 엄청 강하면은 소나기조차 안 내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는 건 주말 정도가 이제 피크를 찍고 뭔가 이제 상층에서 좀 이제 조금씩 완화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신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꼬마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로 올라오진 못하는데 상하이 쪽으로 이제 북상을 하는 예상 경로가 나와 있거든요. 이제 상하이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티베트 고기압이나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을 좀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 지금 조금은 이번 폭염의 피크는 뭐 주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35도나 36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 이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저희가 중기예보라고 열흘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앞으로 열흘까지 예보가 나오는데 일단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36도가 계속 있을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지금 폭염이 기승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폭염이라고 검색을 하면 진짜 전 세계 곳곳에 폭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마가 그쪽에 일찍 끝나면서 거기도 폭염이 일찍 찾아와서 지금 굉장히 이제
더운 상황이거든요. 거기도 이제 주변이 다 바다인데 이번에 올해도 또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거기도 이제 되게 습한 폭염, 그러니까 습도가 높은 폭염으로 지금 굉장히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랑스도 이른 폭염이 찾아와서 지금 사망자가 뭐 지난 6년 대비해서 5.5% 증가를 했고 뭐 에펠탑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출입을 금지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초여름에 또 이제 동부 쪽에서 그러니까 뉴욕 쪽에서 엄청 갑자기 강한 폭염이 나타나서 그때 제가 기사를 봤던 게 뭐 세 자리 폭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 자리가 어떻게 폭염이 된다는 거지 했는데 그쪽은 화씨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화씨 100화씨를 넘는 폭염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걸 단위를 환산해 보니까 섭씨 이제 37도가 넘는 37도. 폭염이 6월 말 정도부터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서 거기도 굉장히 극심한 폭염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부 쪽은. 네. 이 극한 폭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요? 사실 올해랑 지난해 그런 폭염이 굉장히 강했던 거를 전문가들이 이제 부추기는 요로 해수면 온도가 너무 뜨거웠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사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해수면 온도가 많이 높았어가지고 그런 수증기 공급이라든지 열기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한 거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시고 있고요. 또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는 주로 이제 블로킹이라고 기류가 정체하는, 그러니까 배구에서 쓰는 것처럼 블로킹 막았다, 약간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류가 막혀서 이렇게 원래는 동서방향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탁 막혀버리면은 기류가 이렇게 남쪽으로 확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 정도로 흐르는데 막혀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막혀서 못 지나가니까 이렇게 남쪽으로 사행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남북으로. 이렇게 되면은 한 가지 기상 현상이 굉장히 계속 발생하는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의 폭염 같은 경우에는 막 열돔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것도 기류가 정체하는 블로킹 현상이 나면서 고기압이 계속 한 자리에 정체를 해서 흘러가지 못하는 거군요. 계속 고기압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폭염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로킹이 이제 대륙에 발생하면 주로 이제 미국 서부 쪽, 뭐 데스밸리나 이런 사막 쪽은 진짜 50도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블로킹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쪽은 또 아프리카 열기가 유럽으로 유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폭염을 부추기는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폭염 같은 그런 극단적인 폭염이 발생할 때는 주로 기류 흐름이 멈추는 그런, 그러니까 동서방향으로 원활하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같이 발생이 되는데, 이 블로킹 현상은 이제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에도 영향을 줘서 지금 기후변화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조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 기자가 말씀했듯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풍이 올라오면 지금 이 머물고 있는 기류를 좀 흔들 수 있다.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게 좀 비슷한 맥락이군요. 네. 아무래도 기후변화 영향을 빼놓을 수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전지구적으로 계속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뭐 보도에서 말씀드리듯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그러니까 넘으면 큰일이 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계속 했었었는데, 지난해가 그러니까 물론 한 해이긴 한데 1.5도를 넘었었거든요. 산업화 이전 대비. 그래서 사실 1.5도가 이제 넘으면은 기상재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막 대비하기 어려운 기상재해들이 많이 빈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넘어서 안 되는 그런 마지노선이라고 지금 기상이나 기후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작년 딱 한 해 넘은 거고, 이런 그 기후 쪽에서 얘기하는 1.5도 넘는 거는 한 10년, 20년 정도를 꾸준히 넘게 되면 더 정말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5도를 넘으면은 저희가 대비하기 좀 벅찬 그런 극한 기상들이 이제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해수면 온도가 1.5도를 이상, 전 세계 기온이 기온이 대기 기온이, 공기의 기온이 1.5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막 뭐 폭우가 왔다가 폭염이 왔다가 이런 식으로 그런, 그리고 또 그냥 폭염이 와도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겪는 폭염이 아니라 진짜 완전 엄청 극단적인 폭염이 올 수도 있고 약간 극단성이 좀 커질 수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기후 변화. 지금 극단적인 폭염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나라 7월만 봐도 상순에는 폭염, 중순에는 폭우, 하순에는 다시 폭염, 이렇게 좀 오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프랑스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폭염 다음에 다시 폭우가 갑자기 찾아와서 인명 피해가 2명 발생을 한 적이 있고요. 그 텍사스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폭우가 내려가지고 홍수 피해로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났었거든요. 그때도 폭염 뒤에 폭우가 찾아오고 그 폭우로 홍수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전문가분들은 이제 그걸 복합재해라고 요즘 많이 말씀들을 네. 하십니다. 그래서 폭염, 폭우 또는 뭐 폭염 뒤 가뭄 또는 뭐 폭우 뒤에 이제 뭐 다른 기상 극단적인 그런 재해 같은 게 이제 우리가 하나 겪고 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완전 극단을 달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재해가 서로 다른 형태의 재해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뭐 덥다고 해서 비 약하게 오는 거 아니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극단으로 오가는 날씨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 재해에 좀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 부분도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이 숨이 턱턱 막힌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무래도 폭염의 습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진짜 견디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기온도 1위였는데 열대야 일수도 사실은 지난해는 진짜 많았어가지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그래서 평년에 약 3배 정도 열대야 일수가 많았는데요. 이게 다 습도가 높아서 밤 사이에 기온이 이제 쑥 내려가지 못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5도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열대야가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습한 폭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제가 취재를 했을 때도 기후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면은 기후 변화가 진행이 될수록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건조한 폭염, 그러니까 습도가 낮고 뜨거운 폭염보다는 이렇게 습한 폭염이 이제 증가를 할 거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취재를 했을 때는 막 이게 바로 그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게 내가 연구했던 결과가 바로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습한 폭염이 몸의 열 배출을 막아가지고 이게 온열 질환 같은 거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폭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에 땀이 나면 이게 증발을 하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바깥에가 습도가 높다 보니까 이 땀이 증발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열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온열 질환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폭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름과 겨울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봄과 가을이 짧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얘기도 좀 재밌는데 한반도 여름이 가을까지 가면서 11월도 반팔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다는데 실제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하도 이제 여름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고 뭐 봄, 가을도 얘기도 하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여름 길어지고 겨울 짧아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겨울은 짧아져요? 네, 맞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니까 겨울은 짧아지고 사실은 봄, 가을은 환절기 같이 여름에서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거기 때문에 크게 일자 변동은 겨울하고 여름 비해서는 없는데 어쨌든 요즘에 여름철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동남아 아니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더 우리가 반팔 입는 게 길어지는 거 아니냐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11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11월 초에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25.2도.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이제 반소매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동남아로 가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더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래도 이제 동남아는 겨울이 없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겨울이 아예 없고 겨울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난해 11월이 엄청 더웠다고 해서 또 올해 11월이 덥다고 할 수는 또 이제 어려워서 근데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매년 그렇게 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지만 이제 길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기온이 계속 오르는 추세다 보니까 11월에도 이제 반소매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계속 낮아지지는 않고 높아지기만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기온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요. 예. 인명피해,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걱정입니다. 지금 인명피해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지금 올 여름에 온열 질환자가 그제까지 이제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가 2,615명이고요. 지난해 2.6배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2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해는 4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그래서 3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아무래도 오후 시간대가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요. 폭염이 지금 초에도 그렇고 7월 초
상순에도 그렇고 지금 하순에도 지금 2번 겪다 보니까 지금 온열 질환자가 전국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더라고요. 네. 여기 경북, 뭐 수도권 이렇게 다 가릴 것 없이 증가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열대야, 그러니까 습도가 높아서 최저 기온이 높은 것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네. 이제 전문가들은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낮 동안에 폭염에 몸이 지쳤으면은 사실 밤 사이에 좀 이제 맞습니다. 회복을 해야 되는데 네. 밤에도 기온이 높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네. 다음 날은 또 덥고 이러다 네. 보니까 몸이 계속 이제 축난다고 말씀들을 네.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축 처져요.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인명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에도 100명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열대야 얘기도 주셨는데 열대야가 그 폭염도 중요하지만 열대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한낮의 최고 기온을 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네. 하는데 그 보건 쪽 전문가분들은 최저 기온의 최고, 그러니까 밤 사이에 기온이 높아지는 거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에 회복하는 게 좀 더뎌지면서 인체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금 최고 기온의 최고 기록보다 최저 기온의 최고 기록이 더 많이 경신이 되고 있어서 이제 매우 심각하게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것도 참 걱정입니다. 이 폭염이 재난 수준인데 이 경제 수준에 따라서 더욱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냉방 보급률이 89%에 이른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또 경제적인 수준이 좀 높아지면은 폭염에 사실 노출될 시간이 좀 짧거든요. 사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또 지하 주차장으로 주차를 하면 사실 해를 이제 외부에 노출될 그게 별로 적잖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하지만 근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에서 이제 냉방기기 없이 선풍기만으로 이렇게 폭염과 열대야를 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냉방 보급률이 없는 10% 정도가 문제인데 이분들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부분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든지 개별적인 그런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또 이게 쉽지 않고 그리고 또 그분들도 개인적인 이제 사생활 문제로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데 냉방기기가 있는 곳에 가시는 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을 주기가 좀 실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분이 어려운지는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주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지는 아는데 기관에서 그래서 누군지 다 파악을 하고 있긴 한데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지금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금 전문가분들은 계속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부분도 정책 당국자들이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세연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